자, 이제 8시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현이라고 하고요. 이번 그 아이스메스 P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었는데, 강의 하시는 분들, 수강생분의 많은 의견들을 또 모아서 올해 또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사항으로 또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 잠깐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에 아이스메스 P 다락방에서 이제 출시한 실전 모의고사를 저자를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이제 저서를 적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와 있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로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고 그 모의고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그 ISO 27001이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우리 보호위원회에서 원마당 우수 회원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한 4단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작년에는 7가지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7가지 전략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딱 4가지의 어떤 단계별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이스메스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 목표의식입니다. 내가 왜 아이스메스를 따야 되는가 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그 작년에도 이제 당연히 요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제 같은 경우는 사실 스파르타식이거든요. 제가 강의했던 걸 계속 복습하게 하고, 또 과제들을 내주고 그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집을 풀고, 풀어서 좀 모르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은 저한테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좀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미션들을 한 80% 이상만 하면 충분히 나는 합격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50% 이상을 하시기가 좀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힘들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표의식이 좀 흐려지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왜 여러분 그 아이스메스 심사원이 되려고 하시나요? 왜 그 아이스메스 심사원 되려고 생각하세요? 개인 시간을 좀 쓰면서도 안정적인 직장을 좀 구하고 싶어요. 그쵸, 맞아요. 우리가 요게 아마 설문이 한 300명 이상 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은퇴 후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승진할 수 있고 이직할 수 있을 때 큰 자격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입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리고 프리랜서나 창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 최근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스메스를 따는 요건들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CPO라고 하는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요건에서도 인증심사원이 들어가고 있고, CISO 최고 책임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도 인증심사원의 하나의 요건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CSAP라고 하는 보안 인증, 클라우드 보안 인증조차도 평가원을 아이스메스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APEC이라고 하는 그 우리 아세아 영합에서 그 경제연합에서 CB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거기에서도 인증심사원이 하나의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번 연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도 보면
그 IT 감리라든지 이런 심사원들의 그 급여가 상위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IT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번에 이제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하나의 급여 수준 자체가 늘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평균이고, 그 다음에 또, 대상에 따라서 뭐 좀 가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알스메스에 대한 심사원들이 얼마나 되고, 인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알스메스 발급 현황이 한 1183건이 되고 있고요. 계속 2025년도에도 57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간편 인증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중소기업이나 300억 이하의 어떤 그러한 것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요렇게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기업들이 있는데 1년에 당연히 1000몇백 개의 그 기업들이 알스메스 인증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현재 심사원들이 한 1700명 가량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요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에 실제로 이 알스메스 인증 심사원들이 별도 교육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한 1100명 정도였어요. 거기에 3년간의 그 뽑은 수치를 더하면 한 1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작년에 뽑은 한 110명 정도 포함해서 한 1700명 가량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700명이 있는데 우리 알스메스 인증을 받는 건 1100 몇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트에 보통 5명이나 4명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할 일은 많다. 다만 요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한 군데 좀 몰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배정이 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 올해 제가 알기로 이 공고가 4월 28일에 아마 공고가 날 거예요. 그 알스메스 시험을 친다라고 하는 공고가 28일에 있을 텐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한 몇 명 정도 칠 거냐라고 봤을 때 한 2,700명 정도 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2,500명 정도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2,700명 가량 예상하고 있고, 역시나 한 100명 정도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몇 프로예요? 몇 퍼센트 뽑는 겁니까? 어쨌든 한 4%, 5% 요 정도 내에 이 시험의 단락이 좌우된다고 보면 되고, 요게 어쨌든 뭐 필기 같은 경우 한 150명 정도 뽑을 거예요. 그리고 실기에서 한 3, 40명을 떨어뜨려내고 이렇게 이제 한 100명 정도, 110명이나 150명 정도 뽑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요렇게 하나의 현황이 될 수 있고, 요 하나의 뉴스 제가 가져왔는데, 요게 뭐냐면 요즘 AI 핫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어느 과장님, 그 기사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AI 관련해서도 알스메스 AI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알스메스 같은 경우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필수 인증, 그러니까 정보보호 인증으로는 대표적인 인증으로 좀 자리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그에 따르는 알스메스에 대한 인증의 요건이 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 이러한 알스메스에 도전을 하실 건데, 실제로 이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 이제 이
1번을 딱 보시면은 85% 이상은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일단 지문도 길거니와 어떤 것이 결함인지 복합적으로 내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11문제 이상은 찍는다고 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신기술들, 그런 신기술에 대한 토픽들이 자주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번에 또 포함된 게 MVNO, 이게 알뜰폰입니다. 알뜰폰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올 거고, 당연히 이제 최신 보안 기술인 PET라고 하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올해 2월 며칠 날 당연히 개인정보법에 대한 시행령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최근 4월 11일이었나요? 며칠 전이죠.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도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뭐 조그만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변경된 게 다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문이 길다 보니까 그 지문을 이해하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수능 같은 문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 아이스메스 자체가 그 인문학을 전공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유리하다,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제가 보니까 시험을 딱 치르고 나서 본인이 방화벽만 10년을 다뤘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방화벽 문제를 1분 내에도 못 풀고 계속 헤맸대요. 그만큼 10년의 어떤 전문 경력을 가지셔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아이스메스 P 관련해서 레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이제 시사가 뭐 레벨 1이라고 본다면 뭐 ISO 27001, CPPG, 요즘은 피아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히 보안 기사도 어렵지만 피아도 어려워졌는데 그 위에가 아이스메스 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 도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오늘부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이 아마 7월이나 8월쯤에 있거든요. 공고가 4월 28일쯤에 나고 할 텐데, 그러면 몇 개월 남았어요? 한 7월까지 한 3개월? 뭐 이렇게 남았잖아요. 3개월 동안 바짝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냐? 저는 약간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좀 아이스메스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하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핵심을 알아가는 관점에서 가신다면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강의를 듣고 잘 따라오시게만 하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50점은 무조건 이상으로 받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50점 이상 받으시면 대부분이시고요. 한두 문제로 또 단락이 결정되는 걸 봤는데, 아쉽게. 근데 어쨌든 합격권이 몇 점이에요? 합격이 60점이죠. 60점이면 총 우리 문제가 몇 문제냐면 50문제예요. 50문제고 각 1점 한 문제당 2점이거든요. 그러니까 60점이 되려면 30개를 맞춰야 되는 거죠. 20개는 틀리더라도. 그 어쨌든 50점이라고 하는 반을 25개를 맞추더라도 5개 이상을 더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0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60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쨌든 우리가 ICMS라고 하는 어떤 목표의식, 그리고 어떻게 어렵다, 또한 어려운 이유가 뭐다라는 것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출제 범위가 그럼 어떤 게 나오길래 그렇게 어렵고 어떤 게 주로 나오냐라고 하면, 요 내용이 그 실제로 우리 공고, 우리 이제 시험 공고가 탁 나오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가 나오냐고 했을 때 인증 기준, 그리고 법규에 대한 거, 그리고 개인정보나 정보보호에 대한 이론기술, 그리고 개인정보 생명주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50문항에 2시간을 주어지고 각각의 내용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법규뿐만 아니라 저기 보시면 키사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위에서 나오는, 또한 금융보안 가이드에서 나오는 이 가이드들이 최신의 내용들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은 당연히 단순 지리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다 하더라도 보기에 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복합 응용형하고 상황 판단형,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상세 내용을 보면 뭐 아까 설명했던 50문제에 2시간 동안 치는 것이고, 당연히 시험 문제나 정답은 비공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공의 시험에 대한 법 때문에 여기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필기 시험을 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그 해당 연도하고 다음 해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필기를 쳐서 만약에 합격을 하시면 실기 시험을 칠 텐데, 실기 시험에 그 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실기는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기는 보통 한 11월 중순에 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12월에 개별 통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각 법이 있어요. 정보통신망법부터 해서 개인정보법, 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여기 이제 저 주요 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각각의 취약점이나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클라우드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금융이라고 해서 포함이 안 되느냐? 당연히 이제 금융도 포함되죠. 신용정보법이라든지 전자금융거래법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정보와 연결지을 수 있는 위치정보법도 각각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쭈루룩 있는데 다 봐야 되냐? 다 봐야 되죠. 여기에서 출제가 되니까. 다만 이걸 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go.kr 여기 가시면 국가정보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 밖의 정보 한번 누르시면 여기 바로 나오진 않네요. 여기에다가 개인정보, 여기 없네. SMS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럼 오세훈이라고 쳐볼까? 이렇게 치면 나오네요. 요게 제가 최근에 만든 법이 지금 없어졌네. 여기 방금 마련해 놓은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202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라고 해서 제가 SMS 대비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법령집을. 요 안에 방금 얘기했던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안 나올까요? 여기서 쳐서 그런가? 네,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압축 파일로 제가 딱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요 내용을 할 때 다 공유를 할 거예요. 요것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가이드들도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그 PDF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아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받아서 뭐 72C라든지 이렇게 이제 용어를 치면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법령뿐만 아니라 가이드들도 다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집내 해설서라든지 안전상업보조치 기준에 대한 해설서라든지 각각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각의 안내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폴더를 만들어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유된 가이드들을 보고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고, 당연히 제 자료 자체가 이 모든 가이드와 법령들을 핵심들을 뽑아가지고 정리한 게 제 핵심 그 자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번에 ICMS를 합격하기 위해서 방금 앞에 보셨던 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는데 여기에서의 핵심 사항은 당연히 이겁니다. 인증 기준에 대한 101개를 제가 모두 암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그냥 좀 이해만 하면 되지 굳이 뭐 암기까지 할 필요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 관점은 무조건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별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각각의 인증 기준마다 확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결함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필수로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요 옆에 적혀 있는 퀴즐렛이라고 하는 거하고 프레지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요게 뭔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요거를 제가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각각의 기준별 어떤 이해라든지 구분이 필요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또 이런 각각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처음에 보면 그걸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최신 그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게 그걸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암기해야 할, 숙제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퀴즐렛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리한 자료를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정보보호 기사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각각의 지식들은 저 같은 경우는 요것만 가지고 별도로 강의를 해 드리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가학습을 통해 가지고 뭐 이기적 그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든지, 혹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제공을 해드려요. 그 AWS에 대한 지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퀴즐렛을 제공해 드려서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추천한 영상만 또 자주 돌려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핵심 사항만 바로 알아가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구역 기준인데요. 요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요 강의를 하면서 진행해 보면 본인이 진짜 응시자가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요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거 보시면 돼요. 1, 2, 3번이 있죠. 요게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면서 4년 이상의 어떤 학력
취득자 요게로서니까 이제 이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정보보호 1년,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요 각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수로 보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든 개인정보든 정보보호 기술을 다 합쳐가지고 6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4년제 하고 6년의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10년이죠. 그죠? 10년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그 중에 1년 1년씩 정보보호 반드시, 개인정보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뭐 내가 개인정보만 한다든지 정보보호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정보보호도 하시고 뭐 개인정보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경력을 위해서 경력 인증 요건들을 좀 따시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보호 관련해서 뭐 학사라든지 박사, 뭐 보안기사라든지 이런 걸 따시는 분도 있고 시사를 따시는 분도 있고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는 또 CPPG라든지 뭐 PR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셔서 1년을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보보호 각 1년 각 1년이니까 나 두 자격증 다 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만. 뭐 그런 것들이 중복은 일치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정보보호 기술 경력이라든지 요 경력들은 제가 한번 봐주기는 하는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나 아니면 그런 기관들에서 용어만 좀 들어가면 돼요. 정보보호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이력이라든지 혹은 그 관계된 뭐 보안 솔루션을 설치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은 합니다. 용어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한 경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이제 자격 기준 출제 범위 우리가 이제 다 알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해 나가느냐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솔데스크에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멘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룸을 열고 그 클래스룸 안에서 어떤 숙제도 한번 내드리고 또 도전에 대한 문구라든지 또 질문, 질의 이런 것들도 계속 받아서 드리죠. 그래서 당연히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학습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 강의를 한 이후에는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녹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클래스룸을 제가 한번 운영한다고 했죠. 클래스룸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수업 댓글을 달고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답변을 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각 한 시간마다 하루마다 6시간씩 좀 빡세죠. 빡셉니다. 하루에 이제 오셔가지고 오전부터 해서 한 2시간 하고 식사하고 또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하루에 6시간 내지 5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론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이 퀴즐렛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뒤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퀴즐렛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가 이제 프레지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프레지 자료에 PDF 자료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태블릿을 가지고 계신다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체킹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이 실천 모의고사도 올해 거 제공을 하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그 2024년도 곧 있는데 요거 공부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2025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2024년 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중복되지는 않아요. 중복되지 않고 새롭게 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다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변경된 법안이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또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 강의 내용 안에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커리큘럼이 제공이 되고 이번에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프레지 이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즐렛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각 카드 낱말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요게 어떤 인증 기준이나 라고 하면 이게 이제 현황 및 흐름이거든요. 이런 것들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식이 될 수 있고, 옆에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 이제 뭐 보안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안 등급에서 취급 절차를 정형하지 않음. 요거는 딱 보고 정보자산 관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1단계겠죠. 1단계. 요거에 대한 결함 조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1번 탁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요런 학습을 하는 게 퀴즐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공해 주면 요건 언제 공부하느냐? 평소에 공부를 하시는데 지하철에서 점심 식사하고 밤에 출퇴근할 때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 휴대폰으로 저걸 객관식부터 시작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101가지, 또 여기 자체가 전체로 따지면은 한 2000몇 개가 되거든요. 왜냐면 결혼 사례를 내가 다양하게 넣어놨으니까 그걸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ISMS 아까 말씀드렸죠. 지문이 길고 많은 예시가 나온다. 그 예시 안에서 딱 나오면 이게 무슨 결함이라는 걸 머릿속에 바로 반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경력도 많으시고 또 뭐 실력도 정말 좋으시고 심지어 교수님 뭐 이런 분들도 떨어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인식 기준으로 그 문제를 풀어서 그래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거 결함이었는데? 라는 관점으로 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죠. 왜? 기준이라는 건 본인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키사가 만들어 놓은 인증 기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시에 있잖아요. 그 ISMS 관련 고시에 있는 그 기준대로 푸셔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에 만들어 놨냐? 본인들이 해설서, 안내서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도 나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틀리지 않은 거죠. 우리 기준에 봤을 때는 더 틀린 게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제가 그거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의 예시처럼 한번 틀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고, 요게 프레지 학습 자료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각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예시라든지 증거 자료라든지 추가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결함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제도들을 잘 설명하기 위한 설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사실 이제 위험평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ISMS에서 학습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ISMS 인증을 받는 이유라고 하면 위험평가를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험평가를 위해서 자산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리스트 등급을 만들고 중요도를 만들어서 이런 위험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 내용들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뽑아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 인증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요 인증 기준을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풀어놨습니다. 풀어놨고 이 풀어놓은 것들을 설명을 어디에 했느냐,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1번 그 네모 있죠. 요 내용에 풀어놓고 각각의 2번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결 시켜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이제 이해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또 설명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위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 MVNO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설명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일반적인 결함 사례 외에도 각각의 제가 사례라든지 컨설팅을 하면서 필요한 결함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2,100 개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 요거를 네 번째로 제가 이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출제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어떤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 강의에서 받은 내용들을 잘 받았으면 50점 이상 받는다고 했죠. 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주도적으로 학습하냐에 따라서 60점을 넘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옆에 보면 학습량 부족 막 이렇게 해놨죠. 이게 뭐냐? 시험을 치시고 그 어려운 ICMS를 치고 나서 설문조사를 탁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 학습량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라는 겁니다. ICMS 1년에 몇 번 있죠? 시험이? 한 번 있죠, 한 번. 1년에 한 번 치는 걸 여러분 후회하시면서 가실 거예요. 1년에 한 번 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학습량을 지금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7가지 합격 전략 좀 얘기하면서 갔던 건데, 밑에 삼각형 보면 당연히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게 인증 기준에 대한 아까 학습,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법령, 그리고 가이드.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 안에서 문제집을 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라는 것을 학습한 뒤에 매일 그리고 주말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평일 2시간 이상 3시간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 아까 말했죠. 키즐렛을 통해 가지고 오고 가고, 제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 타니까 가는데 한 30분, 오는데 30분이거든요. 1시간이잖아요. 그 1시간 동영상 보지 말고 이 키즐렛 통해 가지고 학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쌓이면 이거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수준 높은, 이게 뭐냐, 내가 풀면서 이게 인정 기준이 왜 이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면서 제가 만든 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키즐렛으로 이렇게 돼 있는 ICMS죠. 요 각각의 내용들을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찾아가실 수. 내가 3점 몇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2점 몇이다 이러면 이제 요거를 찾아가서 보안 시스템 운영에는 요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를 확인하고, 그림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은 뭐였지? 라고 해서 뭐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을 가지면서 각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요 키즐렛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메타 인지적 관점, 이렇게 트리를 크게 만들고 그걸 이렇게 찾아가는 관점이에요. 요 시간 한 10분 정도만
제가 그 알스메스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별도로 30분간 쉽게 이해하기 해가지고 올려놓은 자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알스메스 보통 이제 인증 기준이 우리가 101개 해가지고 각각 큰 것들은 이제 각각마다 관리 체계, 보호 대책, 개인 정보 요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크게 우리 보면 곤충 같은 경우 뭐 머리, 가슴, 배 나눠지잖아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관리, 보호 대책, 개인 정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로 이야기하면 너무 쉽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자전거 이론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큰 바퀴가 관리 체계에 대한 PDCA예요.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트라고 해서 기반 마련하고 위험 관리를 찾아내는 것이 플랜입니다. 계획. 그 다음에 운영하고 체크 액트가 점검하고 개선하는 거. 요렇게 돌아가 있어요. 요걸 또 갑자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정보보호에 대한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안전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라이프 사이클은 개인정보죠. 개인정보는 당연히 수집하고 이용 보유하고 제공하고 파기하고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요 사이클이 쫙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분되고 보호 대책 같은 경우는 프레임과 같아요. 프레임과 같아서 이 각각의 축을 견뎌주고 보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많다 보니까 3개로 나눴어요. 1, 2, 3으로 나눴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보호 대책이 안장입니다. 안장에는 누가 앉아있죠? 요 좀 그림이 약간 거시기한데 그 인적 보안,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외부자 보안. 그래서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얘네들이 어떤 기반으로 하느냐? 물리 보안으로 한다. 그리고 정책의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이미 관리 체계 기반 마련해서 정책에 대한 거, 조직에 대한 거, 자산에 대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 기업 부분은 당연히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겠죠. 요게 있는데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접근과 인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암호화 적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운영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비스를 도입했고 만들었으니까 이제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비스 운영하고 시스템 보안 관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 이렇게 띠링띠링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구조예요.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관리 체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하나하나 이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인증 기준을 다 머릿속에 입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아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을 머릿속에 착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표로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라고 하는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각 법률과 법령 등의 차이 이런 것들도 각각 설명하면서 갈 거고, 최근에 바뀌었던 법 개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알스메스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한 각 전략, 당연히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거라고 하는 각각의 유형들을 파악을 한 뒤에 제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들을 찾아내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학습해 가지고 그 합격길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모임 전에 여러분들 질문들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질문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네네네네. 혹시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하신 것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창에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우선 사전 질문 리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수강 전 사전 준비할 것이 있으면 어떤 거냐, 어떤 걸 공부하고 있으면 되냐. 제가 우선 오늘부터 만약에 이제 수강을 시작을 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있잖아요. 그 프레지 자료하고 퀴즐렛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드릴 거예요. 우리가 5월 10일부터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될 텐데 그 전에 제가 클래스룸으로 다 초대를 해드려서 그날부터 제가 그 프레지라고 하는 5개의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드리고 PDF하고 그 다음에 퀴즐렛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드린 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받은 게 업계에서 일한 비전공자, 비개발자인데 합격 취득 가능하냐, 또 아이스메스 취급 전에 뭐 보안기사, 처리기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기사 같은 경우는 보안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로 1년 이렇게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정보처리 기사나 아니면 정보보호 기사 같은 경우가, 보안기사 같은 경우가 아이스메스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레벨을 설명드릴 때 PR라든지 CPPG라든지 보안기사라든지 시사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아이스메스하고. 그러다 보니 미리 공부하셨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 공부하는 걸 계속 이어가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비전공자, 그냥 비개발자라도 상관없죠. 당연히 경력만 있으면 돼요. 경력만 충족이 되면 칠 수 있다. 근데 이제 경력이 없으면 경력을 이제 쌓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5%라고 하는데, 한 번에 합격 못하면 내년 시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룸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클래스룸을 없애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메스 2기가 되는데, 한번 같이 클래스룸에 들으면 그거를 같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습하시고 질의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육 일정이 짧던데 시험 준비하는데 충분할까요? 결국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될 확률이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현실상. 다만 이제 기존에 좀 공부를 하셨으면 그 공부했던 방법 혹은 어떤 레벨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셔서 공부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딱 잡아가지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 합격자, 작년 합격자는 한 120명, 한 30명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 100여 명이 합격권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같이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또 합격권에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 있다.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강의 자료는 수업 끝날 때까지, 강의 자료 같은 경우 제가 드리고 서비스는 1년까지 해드려요. 계속 해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동영상 강의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아니고 6개월 동안 제공이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들으실 수 있고, 그 강의 동영상 말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수업 자료, 아까 키즐렛하고 이 프레지 자료 뭐 이런 것들은 1년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어쨌든 수업에 대한 이런 소통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또 한번 받아드릴까요? 실기 준비는 당연히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기를 준비하셨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함 상태를 웬만하면 머릿속에 다 좀 외우고 있으시기 때문에 실기 준비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다만 이제 실기를 좀 떨어지시는 분을 보면, 몇 면을 좀 보면 이게 100% 머릿속에 안 들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실기도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합격한 인원이 사실 뭐 작년에 보니까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던 우리 몇몇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장, 부반장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한 10%는 좀 거짓말이고 한 5% 합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당연히 열심히 하셨는데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58점, 뭐 56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아쉽고, 하지만 이번에는 꼭 붙을 수 있다. 그 공부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빡세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SMS 공부가 실제 정보보안 업무에 도움이 되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ISMS가 정보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정보보안 업무 자체가 또 ISMS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의를 좀 받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